2013년 5월 9일 중국 우한시 한 작은 숲속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진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여인의 몸에는 여러 남성의 DNA 표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한 점은 여인의 몸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는 걸 보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이곳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녀는 또 왜 이곳에 버려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우한 근교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이 사건은 우한시 장안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로를 따라 도시와 마을이 함께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건물도 많고 각지각색의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2013년 5월 9일 정오, 유머 씨는 교회의 한 숲속에서 알몸으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시끌벅적한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우한 공안경찰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수사했습니다. 경찰들은 두꺼운 나무 판자 등 폐건축물 아래에서 알몸에 얼굴이 훼손되어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시신왕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모두 최근 며칠간 수상한 일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40세 여성으로 키는 160cm, 보통 체격이었습니다. 숨진 원인은 질식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숨진 지 일주일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피해자가 숨진 후 72시간 동안을 사건 관련 단서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경찰은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교통도 매우 혼잡하여 범인은 주택에서 작은 숲속으로 피해자를 옮기려면 차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동네는 곳곳이 구불구불한 길로 이어져 있고 마을 주민이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피해자를 숲속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건장한 남성이며 이 동네의 주민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 사는 건장한 남성을 위주로 조사를 하려는데 이 두 가지 요건에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후 장안지부는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신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전화 한 통이 사건 해결의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 5월 11일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날 위진이라는 남성이 5월 1일부터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5월 1일에 숨졌고 리진 아내의 실종 시점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진에게 추가 확인을 몇 가지 하고는 숨진 여성이 리진의 아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리진의 말에 따르면 아내의 이름은 후샤, 후베이 성 다우현 출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가 있는데 현재는 후난성에서 부모님이 대신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내의 직업에 관해 물었을 때 리진은 당황한 눈빛으로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거듭된 추궁 끝에 리진은 후샤의 직업을 말했습니다. 설 이후로 후샤는 길가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서비스로 돈을 버는 풍속녀가 되었습니다. 리진의 말에 따르면 후샤는 161 병원 근처에서 근무하고 보통 저녁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아침 8시쯤에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생겨 집에 못 가도 아내는 아침 8시에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샤는 5월 1일부터 연락 두절되어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리지는 경찰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와 아내의 마지막 통화 시간이 4월 30일 저녁 9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후샤의 숨진 시점이 4월 30일 저녁 9시에서 5월 1일 아침 8시 사이로 확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 측에서 후샤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의 마지막 통화한 것은 4월 30일 10시 55분이고 다음날 아침 3시 10분에 휴대폰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후샤의 숨진 시간을 4월 30일 10시 55분에서 5월 1일 새벽 3시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10시 55분에 통화한 번호는 오랫동안 후샤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의 단골 손님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주인을 용의자로 의심해서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자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55세였던 우융은 후베이성 출신이며 수년간 우한 장안구 건설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은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기에 우융은 1년 내내 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샤가 숨진 이후 그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우융에 대한 동료들의 묘사를 보면 키는 170cm, 체격은 중간 정도, 평소 동네 마실 가기를 좋아하여 동네 질이나 환경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 특징과 맞아 떨어졌죠. 게다가 그의 퇴사 시기도 후샤가 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융이 범행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융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후샤의 체내에 남아있는 DNA 표본 중 하나가 오융과 일치하여 즉시 오융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오융은 퇴사 후 우한을 떠나지 않고 우한시 신조어구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오융을 체포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마을 주변의 주요 출입구와 길을 통제하여 오융의 도주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경찰들의 협조를 받아 유동인구 조사를 가장하여 오융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융은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융은 범인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경찰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당한 태도는 마치 오융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는 진범이 아니었을까요? 경찰의 물음에 오융은 손자의 100일 잔치 때문에 일을 관두고 아들 집으로 돌아왔으며 후샤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선그었습니다. 그는 후샤에게 일할 장소로 경비실에 있는 침대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후샤와 공짜로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4월 30일 저녁에 후샤를 만났습니까? 오융은 태연하게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두 사람이 만났고 은밀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샤는 새벽 12시 정각쯤에 배가 고프다며 야시장으로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오융은 경찰의 신문에 여유롭고 그럴듯하게 대답했지만 경찰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융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융은 후샤가 야시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야시장 주변에는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의 진술대로라면 CCTV에 반드시 후샤의 모습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야시장 주변의 CCTV를 검색한 끝에 5월 1일 새벽 12시 16분경 밝은색 상의에 오렌지색 솔트백을 맨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오영은 확실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후샤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샤의 숨진 시간을 5월 1일 새벽 12시 16분에서 새벽 3시 10분 사이로 조금 더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 후샤는 당시 그녀가 근무하던 161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도로를 건넌 후 다시 CCTV에서 사라졌습니다. 후샤는 여기서 숨진 것일까요? 그러나 경찰은 곧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새벽 1시 36분쯤 후샤는 차에 올라타서 CCTV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시각은
호샤가 숨지기 전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때 새벽 2시 10분에 호샤는 다시 161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호샤가 CCTV에서 사라진 30분간 일을 하러 갔다가 일터로 돌아온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시각 호샤가 숨질 때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범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 측에서 추정한 숨진 시간 3시 10분은 틀린 걸까요? 이때 경찰은 CCTV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로 보는 호샤는 천천히 한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2m 정도 되는 거리에 한 남자가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호샤 직업의 특성상 흔한 일이었으므로 이런 행동에 대해 경찰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새벽 2시 15분, 호샤는 남자를 따라 동네로 들어갔는데 CCTV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동네 근처의 모든 CCTV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5월 1일 새벽 2시 15분에 들어간 후 다시는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의 남자가 범인일까요? 경찰은 이 길목에 낮 시간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문의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4월 30일 낮에 찍은 CCTV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번 비교한 후 이 남성이 5월 1일 새벽 2시 15분 호샤와 함께 동네로 들어간 의문의 남성이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들고 인근 주민들에게 신원을 확인하여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후베이성 황강시 마성 출신인 45세 남성 왕이안입니다. 1990년에 왕이안은 강도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08년 11월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우한에 일하러 왔는데 고정적인 직업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왕이안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후 그를 더 의심했으나 이상하게도 부검 결과 호샤의 체내에는 왕이안의 DNA를 찾지 못했습니다. 왕이안은 범인이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먼저 왕이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경찰은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왕이안은 호샤가 숨진 다음 날 마치 도망치듯이 이상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방문 수사를 걸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근처로 이사간 왕이안을 체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왕이안은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의 모든 과정도 진술했습니다. 왕이안의 진술에 따르면 5월 1일 새벽 1시 50분경 왕이안은 일과를 끝내고 한껏 외로움을 느끼곤 161 병원 근처에서 마주오던 호샤와 가격을 협상하여 왕이안이 사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왕이안은 정가가 있으므로 이런 일은 소문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호샤와 2m의 거리를 두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5분 왕이안은 호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왕이안이 샤워하는 틈에 호샤가 자기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을 발견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실제 거래할 때에도 호샤는 왕이안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여 두 사람은 더욱더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중에 호샤는 왕이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자 왕이안은 화가 나서 흥분한 끝에 호샤의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정되었을 때는 호샤는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범죄를 덮기 위해 왕이안은 밤새 호샤의 몸을 근처 초등학교 뒤에 있는 숲에 버렸습니다. 그는 호샤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호샤 몸 위에 검은색 플라스틱 시트를 덮고 두꺼운 나무 판자 2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안 스스로는 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수사와 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이안은 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응원과 격려 항상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경찰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밤 런던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 모습을 한 키 큰 남자가 홀로 밤길을 걷고 있는 미녀 사라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라에게 수갑을 채우고 옆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로 위장한 납치범일까요? 아니면 경찰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불쌍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라 에버라드는 1987년 영국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성격이 좋아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가장 의지하는 큰언니이자 큰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성품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사라는 대학교에서 인문지리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졸업 후 여러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섬세한 업무 태도로 그녀의 사업 발전은 괜찮았습니다. 2021년 사라는 런던의 한 디지털 미디어 회사의 마케팅 총괄로 일하게 됐는데요. 동료들은 항상 웃는 모습을 한 사라와 일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2021년 초 전염병 확산으로 런던은 봉쇄됐습니다. 사라의 회사도 재택근무로 바뀌어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집에만 있게 했지만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에 내방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예전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고 경찰도 그냥 가끔 행인이 규칙을 위반했는지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단속이 엄하진 않았죠. 2021년 3월 3일 사라는 친구가 생일 파티라는 걸 알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3시간 뒤 파티가 끝나자 사라는 친구와 인사 후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사라의 집까지 50여 분을 걸어야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여 사라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라가 혼자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런던 남부 거리의 밤길이 안전하지 않아 여성을 희롱하는 사건이 종종 있어서였죠. 하지만 사라는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돌아가야 하지만 인파가 많은 중심도로를 통해 가고 있고 눈에 띄는 초록색 자켓을 입었고 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 전화를 걸 수 있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은 15분간 잡담을 나누며 이튿날 점심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라와 남자친구의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다음날 점심, 사라는 약속대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모든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결국 그녀의 인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3월 4일 오후 사라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냥 일반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했지만 사흘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중대 강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력팀 경찰은 3월 3일 밤 사라의 귀가 도중에 CCTV를 찾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런던은 봉쇄된 상태여서 평소보다 행인이 훨씬 적어 바로 사라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 사라는 혼자 걷고 있으며 누구랑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CCTV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녀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위험에 처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분명 주위 CCTV 배치 장소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범인은 CCTV가 없는 곳을 찍어 사라를 납치한 것입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이때 강력팀의 한 팀원이 사라가 그날 밤 걷고 있는 노선이 넓은 메인도로고 또 많은 버스가 이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점을 연상하였습니다. 그는 사라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끝낸 시간을 통해 이 시간대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를 찾아 차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블랙박스에서 사라의 모습이 포착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라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버스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또 가로등의 빛이 약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된 경찰은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두 사람 옆에 시동이 걸려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범인의 승용차로 추정되지만 번호판을 확인하기에는 영상 화면이 너무 흐렸습니다. 바로 이때 범행 현장 주변을 조사하는 경찰은 그녀가 납치될 때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팀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거리에 여러 명의 행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명의 행인은 경찰 모습의 키 큰 남자가 사라의 길을 가로막아 질문을 하다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쪽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차량도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인 점이 의아했지만 봉쇄령을 어기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은 것 같아 별 생각하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그 사람이 경찰복도 입지 않았고 경찰차도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경찰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그 사람이 경찰이 자주 착용하는 허리띠를 메고 있었고 또 경찰증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 더 중요한 건 그 남자의 말투와 행동이 그냥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난 경찰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짜 범인이 대담하게 경찰로 위장하여 저지른 범죄일까요? 그러다 비디오 분석 부서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라를 납치한 용의자가 위장한 경찰이 아니라 진짜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의 영상 화면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남자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지만 흰색 승용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조회 결과 흰색 승용차가 렌터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라가 실종된 날 차량을 렌터한 사람의 이름은 웨인 쿠젠스였고 16년에 경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웨인은 1972년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해와 성인이 된 웨인도 정비사가 되어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웨인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었는지 입대하여 2년의 군 생활을 한 후 제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훈련을 거쳐 그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웨인이 과거에 군 경력이 있어서인지 경찰에서 중요한 업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10여 년간 민간 핵시설에 배치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과 가정을 꾸려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웨인은 3년 전부터 런던 대도시권의 경찰서로 발령되어 각 나라 대사관의 보안을 점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100km 떨어진 곳에 있어 매일 총 4시간을 운전하여 출퇴근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동안 불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신임을 얻게 되어 용의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웨이는 보기에 훌륭한 경찰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좋은 남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었어요. 사라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웨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을 통해 웨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웨인은 폭력적인 19금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여경들에게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경찰 신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경찰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인지 결국 그는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특혜가 결국 더 큰 범죄를 낳았을 것입니다. 웨인의 정체를 알게 된 강력팀 팀원은 바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그의 집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웨인은 강력팀 팀원이 도착하기 45분 전에 자신의 전화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웨인에게 수갑을 채워 바로 그의 집 거실에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웨인은 그들의 신문 절차를 잘 알고 있어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하며 오히려 경찰에게 되물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지 떠봤습니다. 그러다 웨인은 사건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수단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건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웨인은 큰 결심을 한 듯 경찰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지하 조직의 한 아가씨를 체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 조직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여 웨인 때문에 돈줄이 끊겼다며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젊은 여인을 조직으로 보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웨인은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3일, 웨인은 봉쇄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혼자 밤길을 걷던 사라를 체포하여 외진 곳에서 그녀를 지하 조직에 넘겼습니다. 어쨌든 웨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랬을까요? 수사관은 웨인의 스토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웨인은 더듬거리며 얘기해 왔는데요. 분명 이야기를 어떻게 짜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협박을 받았다면 자극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원한이 쌓여 있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무조건 하소연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조직이 어떻게 그를 연결했냐고 물었을 때 웨인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웨인은 더듬거리다가 조직 사람과 매번 한 술집 뒷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말에 이어 그렇다면 조직에서 웨인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통보했냐고 물었습니다. 쪽지를 남겼는지 아니면 부하를 시켜 만나자고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웨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여 그 지하 조직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웨인은 16년의 경력이 있는 경찰입니다. 그가 과연 지하 조직의 협박을 받았다면 협박을 받았을 때 몰래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녹음하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지하 조직이 협박했다는 스토리는 웨인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웨인은 수사관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해 드디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간단했지만 사람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인은 범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몇 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는 당직이 끝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런던 주변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CCTV에 잡히지 않는 장소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는 범행 장소를 확정하고 3월 초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렌터카 업체에서 흰색 승용차를 렌탈하였습니다. 바로 앞전의 동영상에서 본 그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 렌탈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방수 패드를 차량 카펫 위에 깔았습니다. 모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웨인은 2021년 3월 3일 아침 12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도착하여 렌터카를 갈아타 런던으로 돌아와 미리 확정한 장소에 멈춰 사냥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쁜 사라를 보게 되자 웨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경찰의 신분으로 그녀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는 사라가 봉쇄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운 후 차에 태웠습니다. 그의 행동에 사라는 매우 놀랐습니다. 평상시 봉쇄령을 위반하면 경찰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고액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뿐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웨인은 경찰증도 제시했고 그의 경찰 벨트를 착용해 진짜 경찰이라는 걸 증명하여 사라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웨인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승용차가 경찰서가 아닌 교회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십 분 뒤 런던 교회의 외딴 숲속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웨인은 사라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밤 11시 45분에 숨진 사라를 그가 소유한 숲속에 숨긴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휴가를 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렌터카를 반납하고 또 사라의 휴대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곤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통을 구입하여 숲속으로 돌아가 숨진 사라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웨인은 휴가를 즐기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처리하며 아이 그리고 아내와 같이 나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의 분리불안 장애를 앓고 있을까 걱정되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으며 그는 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날 피크닉한 숲이 바로 웨인이 숨진 사라를 숨긴 장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웨인은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인 3월 9일에 수사관은 단서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와서야 웨인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웨인의 진술에 따라 숲속에 이미 태워진 사라를 찾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 영국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범인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히 여성들로 복새통을 일었습니다. 런던 주변 거리가 밤이 되면 위험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 말이죠. 영국 70%의 여성이 밤길을 걷다가 희롱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왜 밤에 혼자 다니냐, 왜 혼자 주변 환경에 더 신경 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치 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이미 매우 조심하고 있었어요. 우선 안전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넓고 밝은 도로를 선택했고 그리고 옷차림도 매우 눈에 띄게 입었습니다. 또 수시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뜨게 됐다니, 그것도 경찰이 그녀를 해쳤다니 사람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에 대한 동정과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사라의 묘지로 가서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역법 위반으로 현장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사람을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행동은 당연히 여성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시위와 행진은 몇 개월을 유지하고서야 잠잠해졌습니다. 2021년 7월, 웨인은 납치,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영국 판사는 범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선고하였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15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인이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범죄를 저질러 판하는 판결문에 홀 라이프 오더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웨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2021년 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 숲속에서 바바라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바라는 숲속 눈더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오렌지색 양말 한 짝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실종된 아네트의 왼발에도 오렌지색 양말이 신겨져 있었는데요. 왜 아네트의 양말이 바바라의 곁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아네트의 배당에서 바바라의 남편 제프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제프가 아내 바바라와 낯선 여자 아네트를 숨지게 한 것일까요? 누가 폭설이 내리는 밤에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은 또 어떻게 40년 만에 범인을 체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발생했습니다. 29살 바바라 오버월저는 남편 제프 오버월저와 함께 콜로라도주의 알마타운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스키 리조트 브레켄리지에서 약 16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제프는 설비 수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인 바바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카운터 일을 해왔습니다. 1982년 1월 6일 바바라는 회사 총무로 승진되어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남편 제프에게 전화하여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알렸고 친구 차임과 댄에게 연락하여 술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7시 30분이 됐고 바바라는 술집을 떠나 귀가하기로 하고 차임과 댄은 계속 술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7시 50분 바바라는 혼자 술집을 떠나 편의점을 향해 혼자 걸어갔습니다. 마을의 끝에는 고속도로가 있었고 편의점 옆에는 현지인들이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1982년의 브레켄리치는 작은 마을이었고 안전했습니다. 80년대 미국은 히치하이킹이 흔했었죠. 브레켄리치는 스키로 유명한 마을이었고 관광객 방문도 많고 바바라처럼 마을에서 일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녁 8시쯤 한 지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찬바람 속에 서 있던 바바라가 보여 같이 가자고 했지만 바바라는 거절했습니다. 지인이 가야 할 곳은 바바라의 집에서 10여 마일이 떨어져 있었고 그날 밤 기온이 영하 30도였던 관계로 그녀는 바로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차를 타고 싶어 했었죠. 이때 바바라의 남편 제프는 혼자 집에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진한 아내가 집에서 남편인 자신과 축하하는 게 아닌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문자 한 통도 없다니 남편인 제프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집 밖을 지나던 구급차의 경적에 잠을 깼고 시간은 훌쩍 흘러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아내 바바라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창밖의 날씨를 살펴보다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가 됐고 바바라는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술집은 이미 영업을 종료했을 텐데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새벽 2시 45분 제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외투를 챙겨 바바라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차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차임이 바바라를 집에 데려다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임은 제프에게 바바라가 7시 30분에 혼자 술집을 떠났다고만 전했습니다. 제프의 마음은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운 새벽 어둠 속에서 브레켄리치를 향해 달렸습니다. 제프는 먼저 아내 바바라의 사옥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혼자 하룻밤을 잔 게 아닐까 해서였죠. 하지만 회사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깜깜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제프는 경찰서로 달려가 아내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제프의 진술을 듣자마자 아마 바바라가 술에 취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튿날 아침 바바라가 스스로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할 수 없이 경찰서를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네를 여러 번 돌며 아내를 찾다 결국엔 포기하였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가 이미 집에 도착했으면 했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제프는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그만 잠에 든 것입니다. 제프는 아내 바바라가 전화한 줄 알고 얼른 받았으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도널드 햄튼 농장인데요. 바바라 씨 남편 되세요? 운전면허증이 저희 농장에 떨어져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프가 농장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상대방은 코모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모는 브레켄리치에서 32.8마일 떨어져 있었는데요. 브레켄리치에서 코모로 가려면 반드시 그들의 집인 알마타운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 바바라의 운전면허증은 왜 코모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제프는 지인을 불러 코모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으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날 밤 밤새 눈이 내려 길가의 밭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다 농장으로부터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의 길가에서 제프는 수상한 검은 물건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프가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보니 검정색 배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배낭은 바바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옆에는 붉은 흔적이 있는 양모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옆에는 비린내가 나는 휴지 한 장과 담배꽁초도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휴지와 담배꽁초가 창밖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덴버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제프가 남긴 발자국만 있었으며 증거물은 제프의 흔적이 남아 오염됐습니다. 제프가 발견한 물건들은 길가에서 약 9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프는 서둘러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농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9m 거리나 되는 곳에 있는 이 배낭을 보게 됐을까요? 그리고 배낭을 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단번에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인할 생각을 했을까요? 경찰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되찾은 후 친구 몇 명을 불러 도로를 따라 바바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브레켄리지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호열산 입구에 도착하여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바바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30피트, 도로변에서 20피트 떨어진 숲에서 바바라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곤 주차장에서 바바라가 가지고 다니던 금속 후크 모양의 열쇠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전에 바바라가 이 열쇠고리를 호신용으로 쓸 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는 노란색 양말 한 짝이 있었고 숨진 바바라의 손목은 비닐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바바라를 묶으려고 했지만 바바라가 도망쳤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바바라는 주차장의 길가를 따라 계속 달렸지만 눈이 너무 두껍게 내려 멀리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약 300피트를 뛰다가 결국 용의자의 사격도구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살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렸고 얼마 안 돼 숲속에 쓰러져 눈보라 속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는 구경 0.38 또는 0.357의 무기가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바바라는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바바라의 남편 제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우선 그가 배낭을 발견했다는 게 수상했고 또 하필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하여 눈이 높이 쌓였는데 바바라를 바로 찾았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바라는 160cm의 키에 몸무게는 45kg였고 금발에 매력적인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전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는 친구 모임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남편 제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바바라의 언니가 위스콘신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바바라만 갔을 뿐 제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프가 범인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프는 그날 밤 친척이 집에 왔었다고 했는데
친척도 제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그 당시 법의학으로는 DNA 검사가 불가능했고 장갑에 붉은 흔적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바라 사건의 모든 단서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바바라와 같은 날에 실종된 또 다른 여성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지갑에는 제프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21세의 아네타 슈나이는 브레켄리지에서 5마일 떨어진 브루리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브레켄리지 북쪽 마을 프리스크의 한 호텔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브레켄리지의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1월 6일 아네트는 몸이 불편하여 프리스크의 호텔에서 일찍 퇴근하여 근처의 한 병원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은 후 히치하이크를 하여 브레켄리치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4시 45분쯤 그녀는 한 약국에 들러 약을 구매했습니다. 약국의 영업사원은 그 당시 아네트가 다른 한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담배 한 갑을 샀는데 아네트가 결제해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중에도 그 여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네트는 8시에 바에 도착하여 교대해야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982년 7월에 19살 소녀가 브레켄리지에서 남쪽으로 24.6마일 떨어진 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옷은 입고 있었지만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발엔 오렌지색 양말이 있었습니다. 이 오렌지색 양말은 숨진 바바라의 근처에서 발견된 양말의 반대 켤레였습니다. 오렌지색 양말은 아네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네트의 몸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네트의 등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바바라를 다치게 한 도구와 동일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은 용의자의 그날 밤 동선을 추정했습니다. 우선 브레켄리치에서 아네트를 승용차에 태워 사건 장소 근처로 데려가 강제로 관계를 맺고 범행을 저지른 뒤 황급히 옷을 입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양말은 한 짝만 신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몰래 차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용의자가 그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앞으로 달려갈 때 용의자가 뒤에서 그녀를 사격도구로 숨지게 했습니다. 그 후 용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켄리치로 돌아와 바바라를 태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힘껏 저항하며 오렌지색 양말을 들고 차에서 내렸거나 혹은 용의자가 그 양말을 바바라의 곁에 버리고 숨지는 걸 지켜보다 떠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네트는 바바라보다 2시간 먼저 숨졌습니다. 경찰은 또 호열산 인근 도로변에서 아네트의 배낭을 찾았으며 배낭 안의 지갑에서 남편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열산 고개는 바로 숨진 바바라가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제프는 아네트를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다 2차 신문 때는 말을 바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아네트의 사진을 봤는데 아네트가 히치하이크를 하여 태워준 적이 있다며 그리고 명함도 줬지만 그 후 연락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정말 제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 피해자 남편의 명함이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여전히 제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제프는 아내를 다치게 한 것은 아내의 지인임에 틀림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프는 아내에게 만약 히치하이크가 안 되면 본인에게 얘기하면 바로 아내를 데리러 갈 거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건 지인을 만나 차에 타게 됐다는 거죠. 사건은 이렇게 미궁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998년이 됐습니다. 바바라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의 DNA 검사를 진행하여 DNA가 제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제프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건은 줄곧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난 2021년 3월에 콜로라도주 경찰은 그 당시 바바라와 아네트를 숨지게 한 용의자가 70세인 앨런 리 필립스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스에서 앨런의 젊은 시절 사진이 올려졌는데요. 그는 바로 39년 전 사건 당일인 1월 6일에 눈보라로 산에 갇혔다가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된 젊은이라는 사실도 같이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앨런은 30살이었고 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앨런은 1월 6일 밤 픽업 트럭을 운전하여 눈보라를 뚫고 클릭셔로 달렸습니다. 브레켄리지에서 크릭셔까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 오가는 도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타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눈보라로 인해 과넬라 고개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곳은 바로 산 위에 있는데요. 그의 차는 눈 속에 빠져 운전할 수 없었고 당시 기온이 약 영하 30도가 되어 앨런은 차에서 내려 근처의 한 스키장까지 걸어가려 했지만 너무 추워 몇 걸음 걷다가 견디지 못해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자동차 램프를 켜고 누군가가 그의 구조 신호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램프로 모스코드 SOS를 깜빡였습니다. 다행히 덴버에서 콜로라도로 가는 여객기가 있었는데요. 승객 중 한 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우연히 창밖 풍경을 보다가 아래에 깜빡이는 불빛을 보게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게 구조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승무원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항을 알렸고 기장은 바로 연방항공청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소형 항공기 2대를 보내 앨런이 고립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지 소방대도 15분 만에 출동하여 앨런은 결국 구조됐습니다. 당시 앨런의 얼굴에는 큰 멍만 있었고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왜 이런 궂은 날씨에 또 한밤중에 이렇게 길을 틀었냐고 물었습니다. 앨런은 자기가 술에 취해 운전하여 집으로 갔었는데 산을 통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또 그에게 얼굴에 멍이 든 이유를 묻자 그는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송이가 그의 눈에 들어가 미끄러져 픽업 트럭에 부딪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앨런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만취 상태여서 구조대원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사건이 뉴스에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은 앨런을 행운아라고 불렀었죠. 예상외로 그가 뉴스에 다시 나올 때는 39년 만에 잡힌 범죄자 신분이었습니다. 1998년 경찰은 장갑에 묻은 붉은 자국이 DNA를 검사하여 모르는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당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2021년에서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를 1만 2천 명으로 좁혀 결국 앨런을 지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앨런은 무려 70세였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클리어 클릭셔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앨런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쓰고 버린 휴지를 통해 그의 DNA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6주 후인 2021년 2월 24일 앨런은 2건의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재판하여 결국 앨런은 유죄를 판결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앨런은 범행을 저지른 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산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보라 때문에 산에 갇혀 구조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 화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사람들은 그가 그날 밤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두 경계심을 갖고 안전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